저는 북한 공군 제57전대 소속 조종사였습니다. 리철수 20살의 미그-29 전투기 조종관을 처음 잡았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손에 땀이 배던 그 느낌, 엔진이 울부짖으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가던 그 전율을요. 사람들은 저를 하늘 위에서 태어난 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령님께서 직접 아끼시는 조종사라는 소문이 돌았고 동료들은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처음 비행복을 입었을 때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너는 이제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전사다.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조종사라는 직업은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으니까요. 배급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받았고 특별 식량 지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훈련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보이던 풍경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풀뿌리를 캐먹는 아이들, 그리고 점점 말라가는 동료 조종사들의 얼굴. 우리는 나라를 지킨다고 배웠지만 정작 그 나라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에 평양 외곽 지역을 저공 비행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본 광경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배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았죠.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는 이 하늘 아래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저는 하늘 위에서만큼은 정말 자유롭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거짓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늘조차도 거대한 감옥의 천장에 불과했으니까요. 동료 조종사 김성일은 어느 날 제게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정말 조국을 지키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거짓을 지키고 있는 건가?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건 제가 입대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수령의 전용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식 발표는 영웅적인 전사였습니다. 조종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수령님의 안전을 위해 싸웠다고요.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고 그들의 가족은 영웅 가족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비반장이었던 최 상사가 술에 취해 제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그 비행기는 연료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야. 정비도 제대로 안 됐고 부품도 없었지. 하지만 누가 그걸 말하겠어?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연료 부족으로 죽었다는 것, 그들이 영웅이 아니라 버려진 생명이었다는 것. 그 진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제게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하늘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모는 전투기도 언젠가는 연료가 떨어져 추락할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제 죽음도 영웅적 전사로 포장될 거라는 생각. 하늘 위의 자유, 그건 우리에겐 진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진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받는 최신 장비라던 것들은 구소련 시절의 고물들이었고 정비 부품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훈련용 연료조차 배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어떤 날은 한 달에 단 2번밖에 비행 훈련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계 최강의 공군이라는 구호를 외쳐야 했습니다. 동료 조종사들도 하나둘씩 무너져 갔습니다. 박중희는 영양실조로 쓰러졌고 이대위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비행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모두 건강하고 충성스러운 전사들이었습니다. 거짓 위에 거짓이 쌓이고 그 거짓 속에서 우리는 점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본 문서였습니다. 우연히 상급 지휘부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종사 생존율보다 체제 선전이 우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소모품이었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레이더실에서 홀로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주변은 고요했고 오직 장비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저는 무전기의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물론 금지된 행동이었지만 그날 밤은 왠지 모를 충동이 일었습니다. 갑자기 잡음 사이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료하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F-15K 편대 이륙 준비합니다. 활주로 상태 양호, 기상 조건 최적, 자유의 하늘을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파수 다이얼을 놓칠 뻔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하늘을 나는 같은 민족이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하지만 묘하게 익숙한 그 이름.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몰래 들려주셨던 이야기 속의 그 나라. 저는 그날 밤 주파수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밤 당직 설 때마다 그 주파수를 찾았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쪽 조종사들의 목소리는 제가 듣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엔 생기가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좋겠네. 나는 아이 학교 운동회 가야 해서 휴가 신청했어. 제주도 학교 운동회, 가족과의 주말. 그런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저에겐 꿈같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일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작전 계획, 제 생각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떤 부분? 상급자에게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는 그 모습. 우리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노트에 그들의 대화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발각되면 큰일 날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노트는 제게 희망이었습니다. 저 목소리가, 저 자유로운 언어가 진짜 조국의 소리 같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진짜 하늘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내 은혜와 8살 아들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제가 처음 조종사가 됐을 때 만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평양음악대학을 나온 피아니스트였지만 결혼 후에는 악기를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조종사의 아내는 모범적인 혁명가의 아내여야 했고 개인적인 취미는 사치로 여겨졌으니까요. 민준이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저처럼 거짓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것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민준이는 가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늘 위에서는 뭐가 보여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별이 보이고 구름이 보인단다. 하지만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자유가 보인단다였습니다. 남쪽의 주파수를 듣기 시작한 후 저는 탈출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탈출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에 항로를 이탈해서 동해를 건너 남쪽으로 가면 됐습니다. 많은 조종사들이 그렇게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탈출하면 3족이 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부모, 부모, 자식까지 3대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탈출하면 은혜와 민준이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은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 씨, 우린 죽어도 여기 남지 말아요. 아들 많은 사람답게 살게 해줘요. 제발.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저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함께 탈출하기로. 아니, 탈출이 아니라 귀향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공률이 낮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자유를 향해 한번 뛰어보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훈련 스케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레이더 배치도를 외웠고 기상 패턴을 연구했으며 연료 소비량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전투기에는 조종석이 하나뿐이니까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원산에서 평양으로 가는 화물열차 중에 검문이 느슨한 노선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은혜와 민준이는 그 열차를 타고 원산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작전일은 2023년 10월 15일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동해 상공 야간 훈련을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은혜와 민준이는 이틀 전에 먼저 출발했습니다. 제가 공중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들은 원산 해안가에 약속된 장소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내일부터 우리 긴 여행을 떠난단다. 아주 먼 곳으로. 민준이는 물었습니다. 거기는 하늘이 더 높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거기는 하늘이 진짜로 높단다. 그리고 자유롭단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0월 15일 밤 11시. 저는 평소처럼 미그-29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관제탑과 교신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이륙했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가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 거짓의 하늘에서의 마지막 비행. 고도 3000m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훈련 코스를 따라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아직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해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껐습니다. 레이더 신호를 방해하는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홀로였습니다. 저는 고도를 낮췄습니다. 해수면 50m 상공까지 내려가 초저 공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보였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지점까지 30분. 저는 숨을 죽이고 조종관을 꽉 잡았습니다. 원산 해안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합의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체의 라이트를 3번 전멸시키는 신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응답했습니다. 은혜와 민준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들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배후에서 레이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추격기였습니다. 제 이탈을 눈치챈 겁니다. 저는 즉시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탄 보트가 제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엄호하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추격기가 접근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제 후배 조종사였습니다. 철수 형님, 돌아오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진짜 조국으로 가는 중이야. 미안하다. 무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NLL 북방한계선까지는 아직 10km가 남았습니다. 저는 모든 불필요한 시스템을 꺼서 연료를 아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NLL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였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엔진이 꺼졌고 기체가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래 바다 위에서 밝은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조종사님, 괜찮습니까? 확성기에서 들리는 한국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언어였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족이 보트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체를 바다에 착수시켰습니다. 충격이 있었지만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탈출하자마자 해군 고속정이 다가왔습니다. 강한 손들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5분 후 또 다른 고속정이 은혜와 민준이를 구조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드디어 진짜 조국의 품이야. 해군 장병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탈출한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걸. 대한민국에서의 첫 6개월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았고 새로운 신분을 받았으며 탈북민 정착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였습니다. 길을 걸을 때 감시당하지 않는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민준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은혜는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서 들리는 쇼팽의 선율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대한민국 공군에 입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심사와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비행 경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복을 처음 입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며 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에 달린 태극마크, 어깨에 달린 계급장,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은혜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조종사가 됐네요. 첫 비행 훈련 날 저는 F-15K의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미그-29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강력한 전투기였습니다. 계기판에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엔진의 출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장난 계기도 없었고 부족한 연료도 없었으며 불안정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하늘, 이 공기는 다르다는 것을요. 같은 하늘이었지만 제가 나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지키기 위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날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후배 조종사들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중위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북쪽 하늘과 남쪽 하늘이 뭐가 다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높지만 조국은 더 높다네. 북쪽에서는 하늘을 날아도 조국이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여기서는 하늘을 날 때마다 조국이 보이지.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후배들에게 가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를요. 3년이 지났고 저는 정식 공군 소령이 되었습니다. 제 비행복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휘장이 빛나고 있었고 제 가슴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관식 날 저는 태극기에 경례하며 맹세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꿈도 생겼습니다. 아빠, 나도 조종사가 될 거야.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아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에게 진짜 미래를 선물했다는 것으로. 2028년 저는 20년의 복무를 마치고 공군에서 퇴역했습니다. 계급은 중령이었고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퇴역식 날 후배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후회는 없으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네. 단 한순간도. 퇴역 후 저는 항공교관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비행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 경비행기 조종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늘이 자유의 하늘이라는 것만으로도요. 매일 아침 저는 훈련장에 나갑니다. 젊은 학생들이 꿈에 부푼 얼굴로 저를 기다립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 의미를, 조국의 소중함을, 그리고 하늘을 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칩니다. 수업이 끝나면 저는 늘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버린 건 나라가 아니라 거짓이었다. 저는 조국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국을 찾았던 겁니다. 진짜 조국을요. 가끔 강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군부대에서,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강연장에 서면 저는 항상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때 북한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빛납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체험하신 분들, 그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말씀하십니다. 고생 많았네. 잘 왔어. 우리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하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팔순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나는 북에 가족을 두고 왔네. 헤어진 지 70년이 넘었지. 자네 같은 사람이 무사히 넘어올 때마다 내 가족도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네. 저는 그날 할머니와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25살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공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조종사가 될 거라고 교관들이 말합니다. 아들의 조종복 착용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선택한 그 길이 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합니다. 북한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저희 부부는 가끔 바닷가에 갑니다. 그날 밤 생사를 넘나들며 건넜던 그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보이는 그 바다가 우리에게는 자유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마워. 그때 함께 가자고 말해줘서. 아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도 고마워요. 용기를 내줘서.